오늘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네. 네. 어려웠습니다. 주세요. 네. 예, 저는 LG증권으로 입사를 해서 NH증권에서 20년 5개월 채우고 이번에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으로 새롭게 합류한 최창규라고 하고요. 제 주 전공은 파생입니다. 스카웃 되셨다고? 네. ETF는 코덱스죠. 말해보세요. 뭘 하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네요. 이러시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서 네. 예.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아리랑도 좋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인덱스 쪽으로 풀어주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나는 종목 하나만 몰빵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조용히 이제 창을 닫으시고요. 안 돼요. 그래도 보셔야 돼요. 네, 지금은 포트폴리오의 시대입니다. 맞아요. 예. 종목을 하나 사더라도 뭐 국내 종목과 해외 종목을 섞어서 사야 되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좀 다양한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런 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인덱스, 즉 지수라고 불리우는 상품 또는 뭐 그런 바스켓, 저는 묶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제가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NH증권에서 애널리스트 오래 했지만 애널리스트 하다가 너무 지겨워서 잠시 외도를 했었습니다. 뭘로 외도했었냐면 업계 최초로 민간지수 사업자. 예, 민간지수 사업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그런 지수를 주로 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지수 사업자로는 FN가이드, 여러분들 보고서 많이 보시는 FN가이드 그 두 회사밖에 없는 거의 과점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NH증권에 있을 때 NH증권에서도 지수 사업을 한번 해보자. 남들 안 한다. 이건 우리가 해서 제2의 MSCI가 한번 돼보자. 뭐 좀 한 1년 정도 했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지수 만드는 건 이쯤에서 그만두고 상품을 만들자.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생각으로 삼성자산운용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주가 지수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아직 자식이 없는데 딸을 낳으면 지수라는 이름으로 지을 것이야. 최지수, 이쁘죠?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인덱스라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첫 번째는 그대로 복제라는 것은 그 인덱스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구성 비율 요걸 그대로 맞추는 걸 복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복제하는 상품 대표적인 게 ETF죠. 예, ETF는 액티브 ETF라는 놈이 짜잔 등장하기 전까지는 복제 상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 200 그대로 그 200개 종목을 그대로 사가지고 그 비중대로 따다닥 사는 게 복제 개념이었고요. 네. 그래서 인덱스의 첫 번째 존재 가치는 복제 상품들. 네, 그리고 인덱스 펀드 뭐 이런 것들이 그 인덱스의 첫 번째 존재 가치가 된 거고요. 두 번째 존재 가치는 벤치마크. 야, 너 오늘 방송 몇 건 했어? 저 오늘 3건 했어요. 근데 3건이면은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아나운서들이 하루에 방송을 한 4건 정도 해. 그러면 이 4건이 벤치마크 지수인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방송을 2건 했다. 그러면 벤치마크 지수보다 언더했죠? 그러면 욕먹는 거예요. 네, 욕먹는 거고요. 주식으로 비유하면 내가 너무나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예요. 내가 100%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근데 시장이 120%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방금 시장 대비해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시장이라는 것이 주가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방법론을 이해하시면 되게 편한 게 인덱스 펀드나 ETF를 거저 먹을 수 있죠. 지수는 종목을 교체하게 돼 있거든요. 한번 딱 세팅해 놓으면 국가대표를 세팅해 놓으면 항상 그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해가 바뀌어서 주기별로 해가 바뀌어서 좀 어느 정도 기량이 쇠퇴하는 선수가 있을 수 있고 또 해성과 같이 나타난 선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성과 같이 나타난 선수들을 집어넣고 또 약간 쇠퇴한 종목 선수들은 빼고 이런 작업을 리밸런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3프로TV에서 목에 피가 맺히도록 얘기했던 게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은 떠오르는 샛별이다. 얘들은 코스피 100이라는 대표 종목 지수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들어가게 되면 또 그 지수를 복제하는 ETF나 인덱스 펀드는 그 종목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인덱스 복제 또는 인덱스 추종을 하고 있는 투자자가 저기 전주에 있다. 전주에 누가 있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부. 그래서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 보고서 보시면은 연금 투자자가 사고 있어요. 이런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연금 투자자가 왜 카카오뱅크를 사지? 그만큼 좋은 회사인가? 아니죠. 연금 투자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스를 벤치마크하는 추종자거든요. 그 인덱스가 뭐냐 하면 코스피 200이에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코스피 200에 거의 들어갈 게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좀 사서 비중을 채워넣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수급 효과도 있었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음 달 9일인가요? 그때 코스피 200 네. 편입 종목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저는 99.99%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뭐 요즘 마케팅 활동이 많아서 시장을 좀 뜨문뜨문 보다 보니까 이 녀석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나온 거 아니야? 제 본업은요 마케팅이고요. 네, 시장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규정이 있어요.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후 15영업일 동안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종목들 중에서 50위보다 많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만기일 다음날 편입된다 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얼마죠? 12에서 네, 그러니까 50위는 가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99.99%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MSCI는 이미 편입된다고 네. 발표를 했고 실제로 편입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또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안으로 이제 만약에 편입이 되면 자금은 어떻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돼요. 이 무조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가총액 방식. 시가총액 방식. 시가총액 방식. 이건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조라고 가정할게요.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40조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죠? 140조가 되죠? 140조를 100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블이 돼가지고 200조가 됐어요. 네.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가만히 있어서 40조예요. 그럼 240조가 됐죠? 네. 그러면 140조가 100포인트면 240조면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네. 이게 바로 주가지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그럼 그 비중만큼 자금이 들어갔다. 맞습니다. 나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피 200을 복제하는 자금이 얼마냐, 추종하는 자금이 얼마냐,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신나게 분석을 해주거든요. 저도 대충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코스피 200을 복제든 추종하는 자금은 100조. 100조. 예,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100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씩 뜯어드리면 ETF가 20조, 인덱스 펀드가 10조, 그리고 또 변액보험이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40조. 그래서 100조 정도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맨 끝 200등에 해당되는 종목은 이번에 빠지겠죠. 그럼 걔 빼고 카카오뱅크 집어넣고 이 사이에 시가총액을 딱 썸하면 비중이 딱 나오겠죠. 예, 그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몇 퍼센트냐? 그러면 뭐 한 1%입니다. 그러면 100조 곱하기 1%인 1조만큼 카카오뱅크 수급이 발생합니다. 나누기 현재 주가 하면 몇 주가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되게 유용한 내용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100조는 기억하고 계시면 정말 편하고요. 참고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1000조입니다. 1000조. 요거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는 보고서에 뭐 1000조에 몇 %여서 얼마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고서를 보실 때 뭐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카카오뱅크가 뭐 0.03%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캐치하시면 1000조 곱하기 0.03% 나누기 현재 주가 하면 몇 주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가총액 방식이고요. 한 가지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동일 가중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자, 시가총액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기계적이다? 너무 큰 놈이 더 간다. 더 간다. 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우리는 큰 놈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만한 놈이 이만해지길 원하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레버리지 아니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겠다. 로또 정신이 깃들여져 있거든요. 저는 두 배짜리 막 예. 그러면 사람들이 시가총액 방식을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똑같이 너도 10분의 1, 나도 10분의 1, 얘도 10분의 1 이렇게 해서 누가 터질지 모르잖아. 여기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누가 공중파로 가실지 아니면 누가 제2의 4% TV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동일 가중 방식이에요. 이미 커져 있는 놈이 들어가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이 시가총액 방식. 근데 동일한 비중으로 이제 하는 게 동일 가중. 예, 그러니까 누가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변동성을 좋아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뭐 탑 10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ETF들이나 ETN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투자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안정적으로 시가총액 큰 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수가 좋아. 그러면 그냥 뭐 코덱스 200이나 이런 걸 투자하시면 꾸준히 가는 거죠. 제가 이제 3프로TV에서 말미에 못 드렸던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카카오뱅크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런 이벤트는 연말까지, 내후년까지 계속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딱 정해진 날짜에 딱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카카오뱅크는 코스피 200은 9월 9일날 끝나요. 그날이 끝나면 더 이상 뭐 카카오뱅크한테 코스피 200이 어쩌고 저쩌고 MSCI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모멘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그 뒤에도 아유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지 않아요. 뭐 그런 걸 기억하셔가지고 뭐 기억에 잔상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펀더멘탈로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펀더멘탈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상관이 있을 수 있죠. 펀더멘탈이 좋으면 시가총액이 뻥뻥뻥뻥 커지겠죠. 당연한 거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컨텐츠가 좋으면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 것처럼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말이 시가총액으로 반영되었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카카오뱅크 뭐 계속 논란이 있겠지만 펀더멘탈과 시가총액은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왜? 그 사이에 수급이란 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수급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덱스, ETF 이런 놈들이죠. 크래프톤은 지금 또 수급 이슈 남아있는 거죠. 크래프톤은 한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뭐냐면 유동비율. 유동비율이 영어로 Free Float, FLOAT.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네. 때는 바야흐로 2012년인가 2013년이었어요. SK네트워크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었어요. 쌍용차처럼.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지분은 누가 많이 들고 있죠? 그 은행에서. 채권단. 채권단이 전체 지분의 90%를 들고 있었어요. 네. 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은 꼴랑 10%였던 거죠. 근데 이놈이 코스피 200에 들어간 거예요. 왜?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갔지만 이 회사가 망한 거 아니잖아요. 관리 종목인가요? 관리 종목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200에 시가총액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 시가총액은 되게 큰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유동되는 주식수는 얼마 없었던 거였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ETF, 국민연금, 뭐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라고 부르는 이 자금들이 SK네트워크스를 채워야 돼요. 그쵸. 그냥 어떻게?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종목의 주가가 엄청 올라가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SK네트워크스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을 당신은 왜 사셨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가, 참고로 코스피 200 지수는 거래소가 만듭니다. 그래, 드디어 때가 됐다. 대주주 지분, 우리 사주, 채권단 지분 이런 거 다 빼자. 시가총액 방식에서. 이런 사람들의 시가총액은 다 빼자. 왜? 거래 안 할 거니까. 만약에 최태원 회장님이신데 SK 지분 파실 거예요, 내일? 안 파실 거죠. 그러면 최태원 회장님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은 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 치자라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시가총액 방식은 시가총액 큰 종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식인데 이 중에 유동되는 시가총액만 계산하자.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래프톤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 크래프톤은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를 유동 비율로 보실 때는 비유동으로 보셔야 돼요? 유동으로 보셔야 돼요? VC 자금은?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